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 작가는 서스펜스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메리 히긴스 클라크입니다. 작가는 1927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그녀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고 비밀이 숨겨지지 않으며 평범한 사람들이 특별한 미스테리에 얽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설은 전 세계적으로 1억 부 이상 팔렸고 그녀는 범죄 소설계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개 작품은 5달러 드레스입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오랫동안 묻혀있던 비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가득한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스릴 넘치는 청취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5달러짜리 드레스, 메리 히긴스 클라크. 8월의 늦은 오후, 태양은 맨하탄 유니언 스퀘어에 비스듬히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희한한 날이야. 제니는 그렇게 생각하며 지하철역에서 올라와 동쪽으로 향했다. 3주 전에 세상을 뜬 할머니의 아파트에 가는 마지막 날이었다. 제니는 이미 아파트를 거의 다 치웠다. 가구와 살림살이, 옷은 5시에 교구 자선 모임에서 가져가기로 되어 있었다. 부모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느라 엄청나게 바빴지만 스탠포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막 사법 시험에 붙은 제니는 이 일을 할 짬이 충분했다. 다음 주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방 검사보로 근무를 시작할 것이다. 1번 애베뉴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이스트 14번가 415번지 4층에 있는 할머니 집 창문이 보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1949년 이 아파트에 최초로 입주한 주민 중 하나였다. 그 후 제니의 엄마가 5살 때 뉴저지로 이사했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머니는 다시 이곳에 살기 시작했다. 벌써 20년 전 일이었다. 제니는 신호가 파란색으로 바뀐 것도 알아채지 못한 채 사랑했던 할머니에 대한 추억에 빠져들었다. 저 창문 안쪽에서 할머니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만 같았다. 그녀가 찾아올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회상에 잠겨있던 그녀는 어느 성미급한 행인이 빙 돌아 지나치면서 어깨를 스쳤을 때야 신호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뀐 것을 깨달았다. 제니는 길을 건너 아파트 입구까지 짧은 거리를 걸었다. 건물 현관에서부터는 발걸음이 차츰 무거워졌다. 그녀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타서 버튼을 눌렀다. 4층에서 내려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손녀가 길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던 할머니가 생각나 눈물이 솟았다. 목에 치미는 것을 가까스로 삼키고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다. 86이면 가실 때가 된 거다. 할머니도 혼자 지낸 20년 세월은 너무 길었다고. 이제 할아버지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치매가 오려는 기미도 있었다. 세라라는 사람 이야기를 계속 꺼내면서 바니가 그녀를 죽인 게 아니라느니, 빈센트가 그랬다느니, 언젠가는 증명하고 말겠다느니 중얼거리곤 했다. 치매라니, 할머니는 절대 그렇게는 살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야. 제니는 생각했다.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가 꾸린 상자들이 한데 모여 있었고 책장은 텅 비었고 테이블 위도 깨끗했다. 어제 그녀는 할머니가 아끼던 로열 덜튼 도자기 인형들과 가족 사진이 꽂힌 액자들을 단단히 포장했다. 샌프란시스코로 보낼 것들이었다. 남은 일은 하나뿐이었다. 혹시 더 챙겨둘 것이 있는지 할머니의 혼수함을 살펴보는 것. 그녀는 할머니가 서재로 바꿔놓은 작은 침실로 향했다.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도 썰렁했다. 살던 사람이 떠나고 난 집은 모두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 그녀는 궁금해졌다. 방에 들어간 제니는 자신이 11살 때부터 썼던 소파 침대에 앉았다. 처음으로 혼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여름 한 달을 할머니와 함께 보냈을 때였다. 그녀가 올 때마다 할머니는 나무로 만든 커다란 혼수함을 열고 선물을 꺼내주곤 했다. 하지만 손녀가 그 안을 뒤져보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게 몇 가지 있단다, 제니. 할머니는 말했다. 어쩌면 언젠가 너한테는 보여줄지도 모르지. 아니면 그냥 다 버릴 수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감추시던 건 결국 처분하셨을까? 혼수함은 이제 서재의 커피 테이블로 쓰고 있었다. 제니는 소파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하고 뚜껑을 열었다. 괴짝 안에는 두꺼운 담요와 콜트 이불이 꽉 들어차 있었다. 오래전에 더 가벼운 이불로 대체된 것들이었다. 왜 이런 걸 다 보관해 두셨지? 제니는 의아해졌다. 그녀는 담요를 힘들여 끄집어내 바닥에 대충 쌓아놓았다. 누가 쓸 수 있을지도 몰라. 따뜻해 보이잖아? 다음으로 나타난 건 리넨 식탁보와 냅킨 세트 3벌이었다.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투덜거리던 모습이 떠올랐다. 요즘은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말고는 아무도 린넨 식탁보랑 냅킨을 안 써.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빨고 말리기 번거로운데 누가 쓰겠니? 할머니, 제가 결혼하면 할머니를 떠올리면서 추수감사절이랑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에는 꼭 이걸 쓸게요. 약속해요. 이제 거의 함 밑바닥까지 다다랐다. 다음 물건은 하얀 가죽 커버에 금박으로 결혼식이라고 새겨져 있는 앨범이었다. 제니는 앨범 첫 장을 펼쳐보았다. 사진은 모두 흑백이었다. 웨딩 드레스 차림의 할머니가 교회에 도착하는 사진을 보고 제니는 헉하고 놀랐다. 할머니가 오래전에 보여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자신이 얼마나 할머니와 닮게 자랄지 전혀 몰랐다. 두 사람 다 광대뼈가 높이 솟았고 머리칼은 짙은 색에 이목구비마저도 비슷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잖아? 제니는 생각했다. 할머니는 앨범을 보여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알려주었다. 이 사람은 너의 할아버지 제일 친한 친구란다. 여기 내 들러리는 너의 이모 할머니이고. 하하, 할아버지 잘생기지 않았니? 돌아가셨을 때 너는 겨우 5살이었으니 기억은 전혀 안 나겠지? 앨범에 고정된 마지막 사진 뒤에 사진 낱장이 하나 있었다. 똑같은 드레스를 입은 젊은 할머니와 또 다른 여자였다. 드레스는 우아한 보크 네클라인에 긴 소매, 쏙 들어간 허리선 아래로 치맛자락이 풍성하게 부풀어 발목까지 내려오는 아주 근사한 것이었다. 요즘 파는 디자인보다 훨씬 예뻤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뒤에 타자로 친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세라는 살해되기 바로 몇 시간 전 클라인 백화점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이 드레스를 입었다. 나는 원본이 훼손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예비용을 입었다. 디자이너인 빈센트 콜은 그걸 $5짜리 드레스라고 했는데 그 가격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러면 손해는 보았지만 그 드레스가 자기 명성을 높여줄 거라고 했다. 드레스는 쇼에서 크게 히트해서 바이어들이 30벌이나 주문을 넣었다. 그러나 세라가 그 드레스 차림으로 발견되었고 빈센트는 드레스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준 예비용 드레스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내 생각에 그가 이러는 이유는 세라를 죽일 때 그녀가 그 드레스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뭔가 증거가 있기만 했어도 빈센트가 세라와 비밀리에 사귀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도로 앨범에 넣었다. 할머니는 죽기 전에 이 이름들을 여러 번 꺼냈다. 세라, 빈센트, 바니. 그게 정말 헛소리였을까? 세월에 바랜 커다란 노란색 서류봉투가 그 다음이었다. 봉투 속에는 부스러져가는 신문기사 조각들이 새 묶음으로 나뉜 채 들어있었다. 제니는 서류봉투를 옆구리에 끼고 서재를 나와 식탁에 자리를 잡았다.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며 봉투에서 꺼냈다. 클립으로 묶인 기사들은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제일 처음 읽은 기사는 유니언 스퀘어의 살인이라는 제목이었다. 1949년 6월 8일자. 세라 킴벌리의 시신은 오늘 아침 유니언 스퀘어 클라인 백화점 입구에서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신원미상의 범인에 의해 등을 칼에 찔렸으며 범행 시간은 자정에서 새벽 5시 사이로 추정된다. 할머니는 왜 이 기사들을 오려서 보관했을까? 제니는 의아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하셨지? 내가 형법을 공부할 계획이라는 것도 아셨으면서 엄마한테 이 얘기를 안 하신 건 분명해. 그랬으면 엄마가 나한테 얘기했겠지. 제니는 첫 번째 묶음을 풀어 날짜 순으로 식탁에 펼쳤다. 전날 늦은 오후 세라는 시체로 발견되었을 때 입고 있던 드레스를 쇼에서 선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부검 결과 세라가 사망 당시 임신 6주였음이 밝혀졌다. 전도 유명한 디자이너 빈센트 콜이 몇 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그와 세라가 남몰래 만난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혼녀이자 뱅크스 백화점의 후계자인 노나 뱅크스가 그와 밤새 자기 아파트에 함께 있었다고 증언했다. 할머니는 갖고 있던 드레스를 어떻게 하셨을까? 제니는 식탁 위에 둔 노트북을 켜서 빈센트 콜에 대해 찾아보기로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빈센트 콜은 이름을 빈센치아로 바꾸었고 이제 오스카 데라렌카, 카롤리나 예레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명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다. 다음 기사는 유니언 스퀘어 공원에 몇 시간씩 앉아있곤 하던 26살 청년 바니 도드의 체포에 관한 내용이었다. 경계성 인격 장애를 앓고 있던 바니는 YMCA에 살면서 장례식장에서 일했다. 그의 업무 중 하나는 시신의 옷을 입혀 입관시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과 퇴근 후면 그는 도시락을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기사를 읽다 보니 왜 그가 혐의를 받았는지가 분명해졌다. 세라의 시신은 마치 관에 들어있는 것처럼 놓여 있었던 것이다. 양손은 곱게 모아 깍지를 꼈고
머리는 단정했고 드레스의 넓은 칼라까지 조심스레 정돈되어 있었다. 바니는 젊고 예쁜 여자가 옆에 앉으면 대화를 시도했다고 했다. 그건 아무 증거도 안 돼. 하고 생각하던 제니는 자신이 벌써 지방 검사보라도 된 것처럼 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두 번째 묶음은 그리 오래되어 보이지 않는 2페이지짜리 기사였다. 정의는 승리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기자는 이 사건을 $5짜리 드레스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대충 보니 재판 결과를 요약해 실은 것이었다. 바니 도드는 자백을 했다. 자신이 사건 당일 자정 무렵 유니언 스퀘어에 있었다는 진술서에 서명한 것이다. 쌀쌀한 날씨여서 공원에는 인적이 없었다. 그는 14번가를 걸어가는 세라를 보았다. 그녀를 쫓아갔고 그녀가 키스해주지 않자 살해했다. 시체는 클라인 백화점 정문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 놓아두었다. 장례식장에서 하듯 시체를 보기 좋게 정돈했고 그날 밤 입었던 옷과 범행에 사용된 칼은 버렸다. 너무 그럴싸해. 제니는 결명하며 생각했다. 누군가 이 자백을 받아낸 사람이 앞뒤가 맞게 하려고 애쓴 것 같은데 빨리 사건을 종결하려고 말이야. 바니가 세라를 임신시키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아기 아버지는 누구일까? 세라는 그날 밤 누구와 있었을까? 왜 한밤중에 또는 그보다 늦게 유니언 스퀘어를 혼자 걷고 있었을까? 판사 역시 자백에 미심쩍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바니가 무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국선 변호사를 배정해 두었다. 재판 과정을 읽어갈수록 제니의 경멸은 커져갔다. 국선 변호사는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경험 부족이 여실해 보였다. 바니를 증언대에 세우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 제니는 생각했다. 바니는 계속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자기가 세라를 죽였다고 자백했다는 건 인정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는데 경찰들이 어디 서명만 해주면 햄치즈 샌드위치와 허쉬 초코바를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이건 좋았네. 배심원들한테 의구심을 심어줬을 거야.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았다. 사건 심리를 담당한 검사에 의하면 검사는 사건 현장에서 찍은 세라의 시체 사진을 바니에게 보여주었다. 이 여자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가끔 그 여자분이 공원에서 점심을 먹거나 퇴근 후 집에 걸어갈 때 봤어요. 얘기해 본 적은 있나요? 나하고 얘기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분 친구는 아주 착해요. 그 아가씨도 예쁘고요. 이름은 캐서린이에요. 할머니의 이름이었다. 그럼 살인이 벌어진 그 밤에 세라 킴벌리를 봤습니까? 클라인 백화점 앞에 누워있는 걸 제가 본 날 말이죠. 손이 포개져 있긴 했는데 그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곱게 포개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았죠. 이때 변호사가 휴회를 요청해야 했어. 판사에게 의뢰인이 착각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어야지. 제니는 분노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검사가 계속 바니를 몰아붙이는 걸 막지 못했다. 그녀의 시체를 가지런히 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랬어요. 저는 손만 바로 잡았습니다. 피고 측 증인은 2명뿐이었다. 첫 번째는 바니가 사는 YMCA의 관리인이었다. 바니는 발이 한 마리 해칠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바니가 누구한테 말을 걸었던데 상대가 대꾸를 안 했다면 다시 접근하지 않았을 겁니다. 바니가 칼을 가지고 다니는 건 절대 본 적도 없고요. 바니는 가진 옷도 많지 않아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증인은 캐서린 리브스였다.
그녀는 바니가 자신의 친구 세라 킴벌리에게 어떤 적이도 보인 적 없다고 증언했다. 공원에서 점심을 먹을 때면 세라는 바니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바니는 그냥 저랑 잠깐 얘기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세라를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았죠. 바니는 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니는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읽었다. 바니 도드는 세라 킴벌리 살인죄로 감옥에서 40년을 복역하고 68세에 죽었다. 오랫동안 전문가들은 $5짜리 드레스 살인 사건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세라 뱃속 아기의 아버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날 자신이 모델로 섰던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좋아하는 남자와 낭만적인 데이트를 했을까? 그날 저녁 누구와 만나 어디에 갔을까? 정의는 과연 승리한 걸까?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야. 제니는 화가 난 채 고개를 들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다. 할머니는 빈센트 콜이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가 그 드레스를 차마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그가 세라 뱃속 아기의 아버지였을까? 지금 그는 80대 중반일 것이다. 마지막 기사 묶음은 그의 첫 아내 노나 뱅크스에 관한 내용이었다. 1952년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음 빈센트 콜에게 그 이름이 디자인으로선 너무 이국적이지 못하다고 이름을 빈센치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고 말했다. 기사에는 뉴포트에 위치한 그녀의 할아버지 저택에 있었던 초호화 결혼식 사진이 실려 있었다. 결혼식은 1949년 8월 10일 세라가 살해되고 몇 주 후에 치러졌다. 결혼 생활은 겨우 2년밖에 가지 못했다. 이혼 사유는 간통이었다. 제니는 컴퓨터로 돌아갔다. 빈센트 콜에 대한 검색창은 여전히 열려 있었다. 링크를 뒤지던 그녀는 마침내 원하던 것을 발견했다. 당시 25살이던 빈센트 콜은 세라 킴벌리가 살해된 유니언 스코어에서 겨우 2블록 떨어진 곳에 살았다. 그 시대에 DNA 검사만 있었더라면. 세라는 겨우 몇 블록 떨어진 이스트 빌리지에 살았다. 만약 그녀가 그날 밤 그의 아파트에서 임신 사실을 말한 거라면 그는 손쉽게 그녀를 따라가서 죽일 수 있었을 것이다. 빈센트는 아마도 유니언 스퀘어 주변을 돌아다니는 바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바니에게 의혹이 가도록 시체를 그렇게 놓은 건 아닐까? 그날 밤 공원에 앉아있는 바니를 본 게 아닐까? 절대로 알 수 없겠지. 제니는 생각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빈센트의 죄를 확신했단 말이지. 의자에서 일어난 그녀는 너무 오래 앉아 있었음을 깨달았다. 등이 뭉친 느낌이라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자선단체의 수거 트럭이 15분 만에 올 터였다. 얼른 끝내자고 생각한 제니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다. 남은 상자는 이제 둘밖에 없었다. 먼저 열어본 것은 클라인 백화점 상표가 붙은 상자였다. 상자 속에는 파란색 티슈 페이퍼에 쌓인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사진에서 본 $5짜리 드레스였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가 몇 년 전에 이 드레스 얘기를 하신 것 같네. 내가 이런 색깔의 칵테일 드레스를 샀었지. 젊었을 때 입던 드레스가 생각난다고 할머니가 그러셨고,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그걸 입으면 안 좋아하셨다고 하셨고, 나랑 같이 일하던 아가씨가 나랑 똑같은 드레스를 입고는 사고를 당했단다. 할머니는 말했다.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는 그 옷이 재수가 없다고 생각했지 뭐니. 다른 상자에는
진청색 남성용 뚜리버튼 양복이 들어있었다. 어쩐지 눈에 익었다. 웨딩 앨범을 펼쳐보니 할아버지가 결혼식 때 입었던 것이었다. 이것도 지금까지 보관해 두셨구나. 하긴 당연하지. 할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우셨으니. 장례식 날 할머니의 옛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었단다. 밤에는 로스쿨을 다니고 낮에는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했는데 여직원들이 다 졸졸 따라다녔어. 그런데 너희 할머니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거야. 다들 캐서린을 얼마나 질투했는지 몰라. 제니는 그 기억에 미소를 짓고는 혹시 무언가 남아있을까 해서 양복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했다. 바지 쪽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켓 왼쪽 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었다. 주머니는 비어 있었지만 매끄러운 세틴 안감 아래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쩌면 비밀 안주머니 같은 것일지도 몰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주머니가 달린 정장이 나도 한 벌 있었지. 그 생각이 옳았다. 입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지만 거기에 안주머니가 있었다. 손을 넣어보니 접힌 종이가 들어있는 것 같았다. 종이를 끄집어낸 그녀는 펼쳐서 내용을 읽었다. 세라 킴벌리 양께 검사 결과 임신 6주로 확인되었다는 병원 진단서였다. 어떠셨나요? 누가 이 단순한 드레스에 이렇게 소름 돋는 비밀이 담겨 있을 줄 알았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가족의 비밀,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정의, 그리고 단순한 드레스가 박물관 전시물보다 더 많은 역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재밌게도 다시 표면화되었습니다. 5달러짜리 드레스 그 자체? 그것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열쇠였죠. 비극에 대한 침묵의 증인,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숨겨진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할머니의 삶에서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부분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기회를 얻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과거가 묻혀 있는 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드레스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야기, 비밀,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할머니는 목격자였을까요? 그녀는 피해자를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사건과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을까요? 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가장 이상하고 예상치 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된 연애편지? 보물지도? 저는 어릴 적 우연히 저희 형 방에서 발견한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였습니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